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부가 다 MV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시험에 한 문제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돼요. 자, 근데 주의하실 거, 한 문제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맞춰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 언급이 되는 거에서 틀렸다. 맞힐 문제 없어요.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그야말로 제공되는 회계에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가 갖추어야 될 어떤 요건이죠. 하나의 덕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목. 정보는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특성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전제 조건입니다.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나오고 있죠. 이해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능성. 자, 재무제표가 외부에 공시가 됐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쫙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뭐 조선말이 아니라 외국말이 비슷하게 돼 있다고 쳐보세요. 도저히 누구도 이해를 못하더라. 이러면은 그 정보는 유용하지가 않다. 유용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점 자체가 정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까막눈 아닌 이상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중 회계 정보에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골라라. 어떤 것이냐? 뭐다? 이해 가능성.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하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얘기할 때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에요. 여기에 이제 집중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나오죠. 또 이렇게도 나와요. 거기 뭐 주위에도 뭐 제가 써놨지만 회계 정보의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라고 답해 주셔야 돼요. 뭐 다른 뭐 그냥 말장난으로 막 해가지고 뭐 이해 가능성과 중요성 무슨 뭐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요 세트로 딱 해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자, 그럼 우리 뭐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숲을. 자, 양대 산맥 중 첫 번째 바로 목적 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자, 말 자체는 뭐 벌써 냄새가 벌써 나죠. 정보는 어때야 된다? 목적에 맞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에 맞아야 된다. 두 번째 신뢰성. 냄새가 나죠? 정보는 어때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없는 정보는 유용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양대 산맥이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양대 산맥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는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그 딸린 식구들을 우리가 하부 속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의 딸린 식구를 가지고 거느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부 속성 첫 번째 예측 가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벌써 이건 뭐 결론 났습니다.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미래 예측 능력 제고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적 특성이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제 피드백 가치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자, 여기 선생님이 이제 MVP라고 하겠습니다. MVP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MVP입니다.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자, 피드백 가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읽어보냐면 이 문구가 그대로 나와요, 시험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피드백 가치입니다. 이것저것 앞뒤에 상관하지 마세요. 이 문구가 나오면 피드백 가치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문구들을 우리가 이제 눈팅을 하시면서 여러 번 눈팅을 하시면서 머리에 빡빡 딱딱 박아두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예측같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계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딱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측가치가 뭐냐면 뭐 아무나 얘기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다. 하지만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해가지고 회계 기준의 그 조문상에 딱 이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구에 어쩔 수 없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문구를 보시면 자, 피드백가치 과거 기대치를 확인 수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적 특성이다. 키워드 확인 수정이에요. 과거의 기대치를 확인 수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적 특성을 우리가 피드백 가치다 이런 얘기예요. 피드백이라는 건 여러분 뭐 영어지만 피드백 그냥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막 경제학적으로나 어떤 행정학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드백이란 왔다리 갔다리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면 순환이죠. 순환. 왔다리 갔다리. 자, 정보를 딱 보고서 과거로 가서 한번 수정도 해보고 다시 와가지고 미래를 또 예측해보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게 바로 피드백 가치다. 자, 이 문구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 세 번째 적시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적시성. 회계 정보는 시기적절하게 적시에 제공이 돼야만 목적 적합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뭐 냄새가 다 벌써 나니까 쉽죠?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뭐 문제 낸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거. 냄새가 잘 안 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시성 보시면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적시성입니다. 그 다음 주위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조선말, 이 말장난인데 보시면 적시성 있는 정보가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적시성이 있다고 해서 적시에 제공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목적 적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국어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위에 있는 놈이잖아. 얘가 위에 있는 놈이잖아. 그죠? 얘를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이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밑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적시성 없는 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상실한다. 적시성 없다. 얘가 없다 그러면 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실 때 요놈이 오야봉, 요놈이 꼬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은 자, 나오는 것처럼 적시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 적합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얘 오야붕이니까. 그죠? 이만큼 만족시켜놓고 이걸 다 만족시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시성이 없다. 적시성 없는 정보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중에 하나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 신뢰성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신뢰성. 역시 하부 속성을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이다. 뭐 직관적으로 뭐 다 아시겠죠. 느낌이 다 오시죠. 어떤 겁니까? 어떤 정보가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가능한 한 충실하게 표현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뭐 이것저것 막 뒤로 숨기고 뭐하고 이러지 말고 충실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면은 이거는 신뢰성이 있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특정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 숨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당연한 말이고. 자, 그 다음 중립성이 나오고 있죠. 좀 다 아시죠? 중립적이다. 한편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의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편의. 우리가 뭐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이죠. 한쪽에 치우치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지 못한다. 정보는 중립성을 가질 때, 편의가 없을 때 신뢰성, 믿을 수 있는 정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뭐 주저리, 공자왈, 맹자왈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루하실 겁니다. 저 역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지루해요. 하지만 안 할 수 없잖아요. 나오니까. 그나마 알기 쉽게 상세하게 좀 맥을 좀 짚어드리면서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립성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미리 의도된 결과나 성과의 유도 목적으로 특정 정보를 선택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벌써 중립적이질 않죠. 그죠?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거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 가능성. 자, 중요한 부분을 맥을 좀 짚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챙겨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목적 적합성에서 뭘 챙겼습니까? 피드백 같이. 뭐라 그랬어요? 왔다리 갔다리. 키워드 뭐? 확인, 수정. 확인, 수정. 이 얘기예요. 검증 가능성. 요거 챙겨야 돼요. 뭘 챙기냐면 회계 기준 안에 나와 있는 이 검증 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챙기셔야 돼요. 그 문구를 그대로 따서 나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요 문구가 나오면 아, 이건 검증 가능성이구나. 수업용으로 게임 끝이에요. 끝난 겁니다. 자, 동일 경제적 사건에 동일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벌써 검증 가능한 거죠. 우리가 검증이라는 말 뭐 다 아시잖아요. 동일 사건에 동일한 측정을 할 경우에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결론이 유사하게 나와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 된 거죠, 이미. 검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검증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다? 믿을 만한 정보다. 이렇게 회계 기준이 나눠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전반적인 숲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주의해 보시면 검증 가능성이 표현의 충실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검증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항상 충실한 것은 아니다. 그냥 문구 정도. 요게 이제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우리 한국 세무사회 시험에 이제 우리 기업회계 시험,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이 문구를 넣어놨는데 또 출제될까요? 글쎄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자, 우리 객관식으로는 뭘 챙겨야 될까요? 자, 객관식 뭘 챙길까요? 어라? 요놈 3개. 어라? 요놈도 3개. 뭐예요, 지금? 사지선다하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지선다. 자,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예측가치, 2번 피드백가치, 3번 적시성, 4번에 이제 뻘소리, 중립성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골라내셔야 됩니다. 거꾸로. 다음 중 신뢰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 3개 주고서 뭐 예측가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적시성 이렇게 골라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이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했어요? 구분을 딱 하셔서 목적 적합성 3개, 신뢰성 3개 구별을 하셔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집중되는 그 하나의 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2단 옆차기가 들어가요. 그 2단 옆차기가 또 MVP예요. MVP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 교재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충관계라는 건 뭐 우리 트레이드오프,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트레이드오프, 하나가 높으면 한 놈이 떨어지고 한 놈이 떨어지면 한 놈은 높고 이런 걸 우리가 상충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적 적합성이죠.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이상하리 많지 달라요. 한 놈의 목적 적합성이 높으면은 한 놈은 신뢰성은 또 떨어지고 신뢰성이 높으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부분에서 시험이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역사적 원가가 나오고 있어요. 역사적 원가. 자, 이건 이미 뭐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로 딱 계상해서 끝까지 쭉 간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믿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미. 시가는 어때요? 시가가 올라가면 올리고 떨어지면
또 떨어뜨리고 금액을 올라가면 올리고 떨어뜨리고 막 등락을 거듭합니다. 금액이. 그럼 어떻다 그랬어요? 믿을 수 없다 그랬죠? 믿을 수 없어요. 자, 역사적 원가 어떻겠습니까? 신뢰성이 제고된다. 즉 신뢰성이 높다. 반대로 말하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상충관계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역사적 원가는 믿을 수는 있는 정보지만은 목적 적합하진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자, 100원짜리 샀습니다. 기말에 갔더니 15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보를 딱 바라볼 때, 야, 또 100원에 샀다고 계산해 놨는데, 그럼 지금 도대체 얼마짜리야? 알고 싶겠죠? 그래서, 그럼 시가는 150이니까, 자, 장부에 150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시가 150 딱 해놨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는 목적 적합해요. 알고 싶은 걸 딱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역사적 원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 믿을 수는 있지만은 목적 적합하진 않다. 여러분들 이걸 거꾸로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시가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시가, 등락을 막 거듭합니다. 금액적 차원에서 믿을 수는 없어요. 신뢰성 떨어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시가는 어때요? 알고 싶은 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게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야? 그걸 보여줬어요? 아, 그렇구나. 정보 이용자한테는 아주 목적 적합한 정보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목적 적합성은 높다. 이게 바로 상충관계다는 뜻이에요.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상충관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숙지하셔야죠. MVP. 자,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진행기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행기준 결론. 목적 적합성은 높다. 신뢰성은 바닥이다. 자, 먼저 진행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자, 여기. 자, 공사를 이제 수주했습니다. 공사. 자, 교량을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또는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거 딱 짓기로 이제 했어요. 우리가 도급공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 갖다가. 100억에 내가 수주를 했어요. 총 100억이에요. 도급액 1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이제 100억이라는 수익을 갖다 이제 이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언젠가는. 근데 공사는 3년이다 해볼게요. 공사가 3년 걸려요. 지나긴 시간이 걸립니다. 자, 단기에 발생한 원가를 보니까 뭐 10억이다. 이렇게 볼게요. 근데 앞으로 총 발생할 원가. 물론 추정액이죠? 그게 이제 뭐, 얼마나 할까요? 80억. 20억으로 할까요?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총 수익 금액이 100억인데, 난 1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공사를 하면은. 근데 내가 예상하는 거는 이 공사를 통해서 내가 원자재 대고, 노무비, 인건비 대고, 뭐 벽돌 사오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 들어가는 비용을 총 따져보니까 예상되는 게 80억이에요. 이제 단기입니다. 제 1차 년도, 이제 3년 걸린다 그랬죠? 첫 번째 연도에 딱 보니까, 발생되는 원가가 20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행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공사 진행률이라고 그러는데,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총 80억 드는데 그 중에 20억이 발생됐어요. 그럼 80분의 20 하면 얼마입니까? 아, 단기까지 공사가 25% 진행됐구나 이런 얘기예요. 공사가 25, 그렇죠? 총 발생된 원가가 80억인데 단기 20억 발생했으니까 어림 잡아서 공사가 100%짜리가 있다고 할 때 금년까지 25%가 진행됐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진행률을 이렇게 구해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진행 기준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수익은 100억이라고 그랬죠. 1차 년도 넘어갑니다. 2차 년도 넘어가요. 아무런 처리 안 해요. 그러다가 3차 년도, 공사 완공 연도에 가서
수익 100억 하고 잡는 게 바로 완성 기준이라고 합니다. 완성됐을 때 수익을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완성됐을 때. 그래서 3년 후에 가서 100억 하고 수익을 잡는 걸 우리가 완성 기준. 얘처럼 이렇게 단기까지 25% 진행됐죠. 그렇기 때문에 100억 중에서 25%면 얼마예요? 25억이죠. 25억의 수익을 1차 년도에 잡습니다. 또 2차 년도 다음 연도 가면 어떻게 했어요? 공사 진행률 또 구해가지고 진행 정도만큼 수익을 쪼개서 짝짝짝 인식을 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전반적인 얘기는 뭐 다 드렸습니다. 윤곽은. 자, 그럼 이렇게 공사 완공 연도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찔끔찔끔 수익을 인식해 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목적 적합성이 높죠. 왜 그렇겠어요? 지금 정보 이용자들이 막 답답해 미치는 거야. 야, 나 3년까지 못 기다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보여줘.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보여줘. 정보에 목마른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빨리 그 성과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아, 지금 25%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받을 금액 총액에다 25% 때리면은 당기 수익은 25억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공시를 딱 했어요. 아, 그렇구나. 정보 이용자들이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목적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는 없죠. 왜 그래요? 장사는 다 해봐야 안 되니까요. 지금 100억입니다. 지금 막 발생된 원가가 1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손실 나는 거잖아요. 잠시 그냥 뭐 25억 하고 수익 잡힌 것 뿐이지. 아, 공사는 끝까지 다 해봐야 그게 이익이 날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채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인식해간다? 믿을 수가 없다. 장사는 다 해봐야 된다. 당연하겠죠? 반대 얘기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대 얘기가. 뭐예요? 완성 기준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또. 그럼 어떻겠습니까? 얘는 이제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고 하지만 완공된 연도에 가서 딱 수익을 잡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믿을 수는 있죠. 신뢰성이 높아진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충 관계가 존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반기. 자, 또는 뭐 중간 재무제표. 자, FS는 뭐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냥 생략해 쓸게요. 팔이 아프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반기 재무제표, 뭐 중간 재무제표, 뭐 분기 재무제표,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치를 한꺼번에 보고하는 걸 우리가 연차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꺾어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한번 보고해봐. 결산해서 줘봐. 알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재무제표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정보에 목마른 사람은 1년 못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1월 달부터 6월 달쯤 한 번만 제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보여줘. 딱 보여줬더니 아, 그렇구나. 좋아합니다. 목적 적합은 하다. 목적 적합성은 높죠. 당연히.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는 없죠. 1년치 장사 다 해봐야 된다니까요. 1월부터 6월까지 반기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이익이 100억이 나왔어요. 근데 1년치 다 해보니까 연차 재무제표 뒤에 가서 딱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에요. 7월부터 12월까지 완전히 개판 쳐가지고 팔이 날려가지고 1년 전체를 보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당분간 반기만 거기에서만 이익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죠. 똑같이. 자, 그러면 비교되는 게 이제 또 연차 재무제표. 1년치 재무제표 믿을 수 있죠. 하지만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참 기다렸다가 1년 후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한 상충 관계가 역시 또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뭐 발생주의 한번 볼까요? 발생주의. 현금주의 볼게요. 자, 현금주의, 발생주의. 자, 발생주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수익이나 비용을 다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번 기회에 그 6개월치 은행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줬다. 해보세요. 이자를 줘야 되는데 못 줬어요. 줘야 되는데 못 줬어요. 발생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줘야 돼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줬어도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안 줬죠? 돈 현금 박치기가 돼야 인식하는 겁니다. 돈 안 줬어요? 비용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극과 극이죠. 자, 그럼 현금주의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적 적합성 측면에서 보면은 현금주의 똑같은 얘기예요. 목적 적합성이 어떻겠어요? 떨어집니다. 실제 현금 박치가 일어날 때, 즉 우리 완성 기준 얘기하던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딱 현금이 박치기 팍팍 주고 받을 때 그때서 이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 볼 수 있고, 반대로 어때요? 현금이 진짜 지급될 때, 현금이 실제로 들어올 때 딱딱딱 정확하게 인식해 주죠. 믿을 수는 있다. 신뢰성은 높더라.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 발생주의. 지급된 게 없고 들어온 게 없어도 일단 발생됐으면 수익 비용 잡아라. 이게 발생주의죠. 뒤에서 뭐 다 볼 거지만 역시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생주의.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지급이나 수입이나 이런 게 없어도 발생했으면 잡아라. 목적 적합하다. 하지만 이런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믿을 수는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자, 여기에 바로 네 가지가 뭐 네 번째 요건 조금 깊숙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넣었어요. 네 가지 정도에서 상충관계에 관련해서 대한민국 회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챙겨주시고. 자, 그다음 당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주의에 그게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거기 주의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회계 정보의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자, 중요한 문구고. 자, 그다음 자, 이제 여기서는 뭐 대부분 이제 다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비교 가능성과 중요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깊어지면은 이것도 언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넣어뒀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요 정도 딱 보시면 게임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 가능성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통일성, 또 하나는 계속성 또는 일관성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개는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통일성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업 간 비교 가능성.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100원이에요. B라는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10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잘한 거예요? A가 잘한 거죠.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으려면은 기업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통일성, 즉 일관된 기업 간의 똑같은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비교 가능성의 첫 번째, 바로 기업 간 비교 가능성 통일성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속성이라 나오죠? 이거는 한 기업을 놓고 봅니다. 한 기업에 제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기에는 당기순이익이 100원인데 2기에는 당기순이익이 10원이에요. 그럼 2기는 경영성과가 엉망인 거죠.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기간 간 비교 가능성, 제1기와 2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계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 기업 내에서 제1기와 2기의 회계 처리 방법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겠죠?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썼다? 계속 정액법 써야죠. 그래야만 그 이익의 단순 비교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그래서 회계 변경이라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회계 변경. 자꾸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회계 변경은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계속성 원칙 때문에 그래요. 기간 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방법을 동일한 방법을 계속 사용이 된다. 이렇게. 자, 비교 가능성이 이렇게 통일성과 계속성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자, 이렇게 가볍게 좀 보시고. 자, 그다음 중요성 보시면
자, 재무제표상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동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이다. 중요성은 특정 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보고의 출발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좀 깊어지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특정 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보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인식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분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처리죠. 회계처리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회계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 이걸 갖다가 회계처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출발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출발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중요성이다. 이 문구를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사례가 나오고 있죠. 소모품을 자산 처리치 않고 비용 처리했다. 자, 보십시오. 소모품. 그야말로 그냥 소모품이에요. 자,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어라? 소모품 구입비가 10원이에요. 그럼 고민이 생기죠. 아, 이 소모품 볼펜 한 자루인데, 이걸 자산 10원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생기죠. 중요성 차원으로 판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 돼야 자산 딱 처리해가지고 감가상각도 하고 이렇게 들어갈 텐데 10원이에요. 이거 자산 잡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성의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에 종종 나왔습니다. 소모품을 자산 처리치 않고 비용 처리하는 게 어떤 거와 관련된 거냐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성과 관련된 거. 금액적으로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야, 자산 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비용 처리하고 그냥 털고 끝나라 이런 얘기예요. 소모품 비 10원 비용 끝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복잡하게 자산 잡지 말고 10원짜리 자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때 그런 게 이제 나타날 때 바로 중요성이라는 게 이제 그야말로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성. 자, 그다음 주위에 나오고 있죠. 문구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참 금액적인 얘기만 했죠. 10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인식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요성이라는 건 금액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격에 의해서도 좌지우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그 자산이나 뭐든 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액이 작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뜻이에요. 성격상 중요하면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중요성이라는 게 어떤 금액적 크기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성은 금액적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렇게 나왔다. 틀린 말이에요. 야부리에서 틀린 말입니다. 말장난. 반드시 성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의 하나 딱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요성은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해당 과목의 성격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성격상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으냐, 이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회계의 질적 특성. 자,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